경제적 자유로 가는 최소한의 습관.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테크는 수익률이 절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공하는 재테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력과 자본력. 자,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판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재테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띵킹하는 습관 필요합니다. 자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이빙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 자산을 모을 때 세 가지의 함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원금,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시간입니다. 자, 원금은 결국 얼마나 같은 월급이지만 돈을 알차게 잘 모을 수 있는가 하는 세이빙 능력, 습관에 달려있는 거고, 수익률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투자해서 좋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 투자나 저축이 자산으로 가는 게 아니면 이것은 저축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축하는데 저축이 아니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예, 연기된 소비다라고 얘기했죠. 저축이 아니고 연기된 소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축과 투자가 자산으로 가는지 지금 연기된 소비인지를 잘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평균 대한민국에 월 300만 원을 받는 미혼 직장인들 소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보면 300만 원 벌어서 본인이 얘기할 때 얼마를 쓰느냐, 평월에 137만 원, 그 다음에 연평균 166만 원 정도를 써서 무려 55% 정도를 소비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이것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55% 정도 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더 쓴다라는 거예요. 자, 저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약 평균적으로 107만 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어서 금액으로 퍼센트로 보면 36%, 소득의 36%와 36% 정도를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인데 상당히 좀 이 정도면 좀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남는 9%까지도 소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진짜 저축은 300만 원 벌어서 한 33분의 1밖에는 저축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6% 물론 좀 원금이 너무 작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그러면 알차게 그나마 자산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굉장히 많은 미혼 직장인들이 굉장히 금액이 적은 적금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 보면 카뱅 5만원, 우리은행 5만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저축들은 자산이 될까? 과연 이게 결혼자금, 주택자금으로 만들어질까? 혹시 소비의 재물이 되진 않을까? 이런 의심을 사게 만드는 거죠. 결국 모아서 쓰고 모아서 깨서 또 쓰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행 적금이야 당연히 그냥 여행 가겠죠. 이건 당연히 그냥 처음에 정해놓은 대로 이건 소비가 될 거고요. 자, 펀드를 하는데 펀드도 보면은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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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분산 투자한다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돈을 모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돈을 흩트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개별 종목의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한두 개밖에 못 사지만 펀드를 한다는 장점은 결국 수수료를 내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 가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흩트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만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펀드는 만기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아마 분명히 자산화되기보다는 어딘가 또 소비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자, 종신보험 15만원 이거 저축이 아닙니다. 이거는 돈을 그냥 길바닥에 버리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뱅크샐러드 광고에 보면 나로부터 내 돈을 지켜줘 라는 말이 있죠. 핵심은 뭐냐면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돈을 같은 월급이지만 굉장히 잘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내 돈을 공금처럼 내 돈을 공금처럼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익률 이야기 나중에 할 겁니다. 수익률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익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향후 앞으로 받아야 될 소득 중에서 몇 %를 자산으로 보낼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절대소득은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20대나 30대, 40대 가면서 소득은 당연히 절대소득은 올라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7, 80대가 돼서 소득이 뚝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득이 저축 가능 시기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축을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월급은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충격적이죠. 400번 받으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 가능 시기도 한정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얼마를 자산화할 거고 얼마의 원금을 재테크에 집어넣을 건지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데 우선 소득은 올라가도 저축률은 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소득이 올라가도 저축률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저축률은 중력의 법칙처럼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20대 때 마음 먹고 한번 큰 마음 먹고 한 60% 빡 이렇게 저축을 하면 와, 이거 힘들겠죠. 나중에 소득이 30대 이렇게 쭉 올라가도 저축을 대략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55%로 저축률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대충 소득이 워낙 올라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축은 조금 늘어날 수가 있어요. 40대 때는 뭐 굉장히 소득이 올라가는데 저축률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5%씩. 떨어져도 어느 정도 저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이게 다 무슨 덕분이냐면 처음에 힘들지만 60%를 딱 저축했기 때문입니다. 자, 50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축 가능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처음에 이렇게 40% 조금 소극적으로 저축을 시작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저축률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죠.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저축률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저축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축 가능 기간은 짧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아도 원금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익률보다 저축의 원금을 먼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300만 원의 미혼 직장인들의 저축을 다시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6%를 저축하고 55%를 쓰고 9%는 저축도 아니고 소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나중에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먼저 자, 올해 우리가 300만 원 소득이다. 그럼 앞으로 소득은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봤을 때 몇 %를 저축을 할 것인지, 여기서 말하는 저축은 소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산화하는 원금을 얼마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자. 예를 든 겁니다. 5년간 나는 소득의 55%는 저축과 투자, 자산으로 만들겠다.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은 달라지겠죠. 자, 적금은 이렇게 결혼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목적으로 정기적금 82만 5천원 1000만원짜리 1년에 1000만원 타는 적금을 하는 겁니다. 청약저축 10만원, 이건 주택자금이죠. 결혼자금, 아까 학자금 상환하는 거 12만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105만원 정도를 정기적금, 금리형 저축으로 합니다. 그리고 펀드는 정리해서 내가 직접 투자 25만원, 펀드에 20만원, 45만원. 자, 그리고 종신보험은 해지하고 연금 15만원 해서 저축은 총 165만원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나는 1년에 1800만원의 결혼자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자산으로 가는 저축의 금액을 먼저 여러분들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3년간 2030 직장인들의 저축을 멘토링하면서 느낀 거는 당연히 월급은 작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 분도 월급은 작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은 굉장히 힘들죠. 이 작은 월급 갖고 과연 이렇게 비싸진 집이나 정말 부담되는 먼 미래의 노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절망적인 희망이라고는 정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거죠. 주인공 앤디의 친구 레드입니다. 레드는 그 감옥 생활에 현실에 그냥 적응해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쓸데없는 희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희망은 위험하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인 앤디는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떤 행동이었냐?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이 작은 암석 망치를 가지고 결국은 탈옥을 하죠. 하루에 한 줌밖에 안 되는 흙이지만 그것을 꾸준히 파냄으로써 어떤 그런 행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레드의 표현에 의하면은 60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망치로 파면 20년도 안 돼서 이것을 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한 20여 년 정도의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동에 옮기는, 내가 뭔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면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 희망이 있는 한 결국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삶은 희망을 갖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